제가 1시 반쯤 와서 뒤에서 쭉 강의 들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간 깜빡 쉬는 시간 주시면 감사해요. 잘 놀랐어요. 수험생들이신가? 보통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 안 했었는데 질문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제가 굉장히 쫄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셔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이 있지 않은지 궁금했어요. 어때요? 나 공부 잘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네. 손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착각을 깨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신 게 아니고요. 시험을 못 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공부를 동일시하는 큰 오류를 범했거든요. 근데 국어 시험 성적 좋다고 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토플 점수 높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험은 우리의 지적 능력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그걸 확인하시면서 이런 자리가 좋은 건 시험에 부담이 없이 만약에 제 강의를 나중에 시험을 보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한다 되게 제가 힘들 겁니다. 자, 공동체 참 진부한 개념입니다. 앞 시간에는 큰 구조이기 시스템 그런 걸 다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3분의 1씩 고민돼야 된다고 봐요. 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계 내지 일상의 문제.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저는 각각 3분의 1씩이다 생각합니다. 내면의 것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나 영성 절대주의로 흘러가거나 힐링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구조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구조가 바뀔 때까지 뭐 할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하는 게 공동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게 관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 시간에 와서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강의와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은 생략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 끄신 거죠? 저 되게 추웠어요. 전철 타도 춥고 여름이 추워서 전 힘들어요. 이게 몇몇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세게 틀어놓거든 지하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이 참는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다 견뎠는데 지금 조금만 하면 못 견디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럴수록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 학구열로 이 추위를 넘어서 갑시다. 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신뢰가 대단히 적다. 신뢰가 적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놓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있어 본 적도 있는 분 계시겠죠. 그때 내가 정말 힘들다 도와달라. 그 도와달라는 게 꼭 물질적으로 도와달라 그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댈 친구가 있냐는 거죠. 정서적으로 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가서 울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저도 우울증 치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 한번 걸리면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생각 속에 빠져들면서 쓸데없이 상황을 악화시켜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요. 근데 함께 있으면 그게 별거 아닌 걸로 그냥 해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게 고립되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막 증폭시켜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옥을 창조한다니까. 인간이 창조 능력이 뛰어난데 그 창조 능력 가운데 정말 뛰어난 게 지옥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그런 늪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이 안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감정이 안 좋을 때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런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다 하는 거고 그것이 외롭다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정서적으로. 자,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이렇게 질문 해보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외로움이라면 굉장히 기본 단어인데 실제 우리가 살면서 나 외로워, 아니면 외로우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답한 적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외롭냐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 제비족.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제비족이 아니고 안 물어봐요. 남의 외로운 걸 내가 관심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외롭다고 얘기도 별로 안 할 거고요. 그 자체가 외로움이죠. 외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성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더 수다도 많이 떨고 관계 지향적이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났잖아요. 남자들은 원래 잘 안 만났죠. 아니, 대체로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자들끼리 오거나 남녀 오거나 이거지. 뭐 영화관 가도 그렇고 남자끼리 카페에 앉아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저 어쩌다 제 친한 친구랑 영화관 둘이 가면 되게 이상해요, 기분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중년 남자 둘이 와서 영화 보고 있으면 참 희귀된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그 남자들은 혼자서 쓸쓸한 걸 그냥 그러려고 넘기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여성들은 이제 수다를 못 떠니까 뭐 SNS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 또 하나 큰 변수는 이 코로나 이전이고 2018년 코로나 전에는 남자가 더 외로웠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자가 더 외로운 걸 텐데 이 굉장히 분명한 차이고 또 하나는 세대별로 되게 재밌죠. 왜 젊은이들이 외로울까요? 이건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사회학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은 사회학이 날이네요. 네. 왜 젊을수록 정확하게 더 외로울까요? 추정해보세요. 경쟁이 많다. 어릴 때부터 경쟁이 많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왜 혼자만의 시간이 많을까요? 젊을수록? 경쟁과 경쟁을 더 많이 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예, 전 이게 자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관계가 있다고 봐요. 동시에 마을이 사라지는 것.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마을이 사라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관계 맺는 걸 보세요. 형제가 뭐 네 형제에서 두 형제 줄어들었다. 큰 차이 아닐 수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관계를 봅시다. 마을이 뭘까요? 언니 친구도 언니고 친구 언니도 언니죠. 동생 친구도 동생이고 친구 동생도 동생이죠. 말장난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맺었던 인간관계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 아이들하고 한결과 차이 납니다. 그때 다 비슷했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장난컨대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 집에 오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름 부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 됐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꼭 농촌이 아니라요.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10명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일단 형제가 없으면 자기 또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형 친구도 없고 동생 친구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관계 자체가 적다. 양적으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도 있고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미디어가 외로움을 줄여줄까요? 늘릴까요? SNS 생기면서 더 외로워졌죠. 카톡 하루에 수십 번 주고받지만 옛날에 우리 하루에 전화 몇 통 했습니까? 저 연애할 때 20대 때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거 끝난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카톡한다. 그건 뭐 하나 많아요. 네.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도 그 이상한 날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외로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주관적인 겁니다.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호작용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물질적인 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건 거기 대응이 되는 건데 진짜 다른 나라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건강과 가족이 비슷해요. 사실 2, 3이 나오지만 물질적 풍요가
제일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IMF 직후부터 이렇게 됐어요. 90년대까지 이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은 여기 어떻게 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락이 고령화.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2020년 이 코로나가 터진 해지만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인구적으로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된 해입니다. 전쟁이나 기아가 아닌 이유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예는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든. 근데 2020년에 정확하게 크로스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한 10년 빨라졌어요. 원래 2030년으로 봤다가 아니 2023년 근데 더 빨라집니다. 코로나로 더 진행이 되겠죠. 예전에 100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가 1년에 여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 1, 2차 합치면 뭐 여기 많이 계실 텐데 1년에 100만 명. 지금 27만 금년 더 떨어졌겠죠 이제. 거의 4분의 1 이하로 됐고요. 사망자는 대체로 27만 명 이 수준에서 한 70년대부터 이어졌어요. 안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늘기 시작합니다. 한계에 온 거죠.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100살 이상 노인이 몇 명일까요? 누가 제일 가까이 가나? 100살 이상 노인 현재 만 명. 100만 명? 10만 명? 100살 이상 15,000명입니다. 15,000명. 일본이 한 6만 10만 명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 낼게요. 최빈 사망률이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죽는 나이 몇 살에 제일 많이 죽을까요? 한국 사람한테 70대? 그러니까 어쨌든 죽는 거. 그러니까 오늘 장례 치른 사람들 연령대 자연사들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1000명 이상 죽거든요. 그러면 몇 살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 자연사, 사고사, 자살 다 포함해서 50부터 80까지 나오네요. 남자는 85, 여자는 90입니다. 90. 예. 의외죠. 평균 수명보다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 한 사람 죽으면 평균 수명이 확 내려가니까 그런 거고 빈도로 보면 90살이 제일 많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살 사신다고 봐야 돼. 특히 여성분들. 이 정도 사신다면 100살은 거의 사신다고 봐야 돼. 이제 예. 이게 네? 저주죠. 그러니까 이거 각오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 힘든 시절 살았었는데 97세신데 아직도 운동하고 다니시고 그래요. 아버지 나 100살 살까 걱정이다 하면 벌써 3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1인 가구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 봅시다. 이건 1인 가구가 인구 비례가 아니라 인구 비중의 가구 비중입니다. 인구 비중은 너무 높고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 혼자 사는 건 손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퍼센트가 확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1인 가구들이 이런 데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 거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도 없다는 얘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인 거고요. 그래서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건데 1인 가구는 뭐 결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노후의 독거 노인으로 사는 이런 것도 꽤 되고요.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아까 김동 선생님 따님이 결혼 안 하는데 제 딸도 지금 30살인데 큰 딸이 그랬는데 작은 딸 30살인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뭐죠. 물론 이제 근데 관심이 없어 아예.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생애 미혼율은 뭐냐면 평생 한 번도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 남자가 많을까요? 결혼 안 하는 사람.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성비가 그렇다고 남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비는 거의 비슷해요. 일시적으로 성비가 약간 깨진 적이 있는데 그건 잠깐이었고요. 성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일부 다처제가 아닌데 자 남자 한 명 결혼 안 하면 여자 한 명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나올 텐데 왜 남자가 결혼 안 하는 비율이 높죠? 이상하잖아요. 더
더구나 여성은 외부에서 또 이주 여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성이 더 높아야지. 그죠? 여성이 공급관이니까. 왜 이럴까요?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이게 평생에 걸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집이 있고 없고 간에 제 얘기는 남자가 한 번 결혼 안 하면 여자가 한 번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비슷해야 되는데 남자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저희한테 그 재혼율이 여자 선택 안 하면 남자 선택 안 하고 있잖아 서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답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재혼은 아니에요. 두 번 결혼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남자 재혼, 여자 초혼이 많다는 거예요. 예. 거기 뭐 저기 나의 해방일지 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도 결혼 못한 사람이 많은 거고 여자는 좀 그나마 재혼남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줄어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네, 그럼 오늘 지적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도표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무려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금년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젊을수록 코로나 우울 위험이 크고 여성이 더 타격이 많다. 자살도 20대 여성이 5분의 1 코로나 한창 때 20대 여성 5분의 1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각 세대 남녀별로 하면 10분의 1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5분의 1이라는 건 아주 높은 숫자였던 거죠. 그만큼 외로움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취약한 경제적 위치, 불안정한 일자리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이들의 사회성,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이 됐지만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기성세대와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안 됩니다. 세대 차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도 잘 안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좀 인상적인 얘기 들었는데 중학교 아이들 둘러앉아서 유튜브 뭐 봤는지 얘기하는데 다 다르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됐대요. 어떤 애는 맨날 게임하는 거, 어떤 애는 맨날 뭐 먹방만 보고, 어떤 애는 맨날 뭐 예능 프로그램 보고, 어느 맨날 축구만 보고 다 다르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뭐 내가 이런 연예인이면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죠.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예,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는 어떤 사회적인 파열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텍스트, 개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울리고 놀면서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통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놀이라고요. 근데 지금 놀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니까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었고 어릴 때 집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힘들죠. 애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그 엄마가 다 놀아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애 여럿 키우는 게 오히려 쉬울 때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근데 혼자는 키우면 계속 얘만 봐줘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죠. 그나마 또 마을도 없고 하니까 오늘 주제가 연결인데 한편으로 우리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카톡방에 계속 사람이 그러니까 카톡방 자체가 늘고 있죠, 여러분. 카톡 등록된 사람들 늘죠. 언제까지 늘까요? 몇 살까지? 비장한 얘기입니다. 언제부터가 줄겠죠. 계속 늘기만 하겠습니까? 왜냐면 사람 죽기 시작하는데. 제 카톡방 50명짜리 있는데 대학 동문들 아직도 안 죽어. 아직도 안 죽어. 아직 아무도 안 죽어.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근데 10년 뒤쯤은 한 10명쯤 죽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뭐 그 중에 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30년쯤 지나면 50명 중에 한 5명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을 텐데 그 누굴까? 그때 그 카톡방 모이는 느낌 어떨까?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죽으면 저절로 잊혀졌는데 지금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대로 페북도 안 지우고 가고 이 디지털 장의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지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은 되게 많아졌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귀찮죠. 하루에 카톡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연결은 돼 있지만 이
이 연자 한자가 달라요. 한자. 이 연은 무슨 연입니까? 연고할 때 학연지연 혈연. 우리의 연고가 학연지연 혈연이고 또 하나 있죠. 흡연. 학연지연 혈연 흡연. 흡연 공동체. 회사 이렇게 오피스 빌딩 가면 담배 피는 사람끼리만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무연이라는 건 무연고 사망이라고 쓰죠 우리가. 무연이란 말 안 할 때 무연고 사망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슷해요. 혼자 죽다 혼자 죽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똑같은 연자는 아니지만 발음은 그다음 이미지는 비슷하잖아요.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실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연고는 줄어드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게 혼자 죽는 걸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늘어나죠. 일본에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게 세 가지가 되게 주목되는데, 고독사가 늘어났고요.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약간 달라요. 고독사는 죽는 순간에 앞에 안 덮는 거고요. 무연고 사망은 옆에 있든 없든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겹친 경우도 많겠죠. 고독사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세요 한번. 견주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두 살짜리 정말 많으세요. 훌쩍 늘었습니다. 세 번째 뭐든지 아세요? 진짜 안 좋은 거. 오늘 주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마약이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펜타닐 아주 난리인데요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요. 도시 한가운데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마약이 취하고 펜타닐 같은 게 금수있고요.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마다 확 늘었는데 한국도 똑같아요. 후유증이 심각할 겁니다. 그만큼 그렇지 않아도 고립돼 가던 추세에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살 얘기 나와서 이 부분은 생략돼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살 중에 정말 안 좋은 게 이른바 동반 자살이죠. 동반 자살이라는 말 요새 안 하죠. 왜냐면 틀린 개념이죠. 뭐라고 하겠죠? 자녀 살해 후 자살이죠. 동반 자살은 진짜 어른들끼리 같이 합의해서 죽는 게 동반 자살이고, 개념을 잘못 썼어요. 애들 데리고 죽는 건 애 살해인데, 이걸 많이 바꾼 다음부터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돌봄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장애를 키우는 분들이 좀 돌아가시는 정도이지, 옛날만큼 그렇게 애들 데리고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는 줄어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줄어드는 거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하면, 높은 데서 비가족이 다 뛰어내렸는데 여성분이 다 살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비계를 뭔지 아세요? 막내가 날라리였대. 좀 이상하지. 우리 애가 비행 청소년이었대. 그 이모가 공중보건이었대. 삼촌이 제비족이었대.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였대. 마지막 엄마가 누가 있을까요? 새엄마였대. 이런 얘기를 이제 1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만, 촬영하기 때문에 강의 격조가 떨어질 때 이런 것만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자살이 우리나라 특징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 보면 50대가 피크인데 그게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60대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 이럴까? 더 보면 남자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노인의 숫자는 여자가 더 많죠. 수명이 기니까 당연히. 자살 요인은 여러 가지예요. 건강 문제, 남자도 약간 있긴 한데 경제적 어려움도 남자가 많고, 외로움도, 이 배우자 사망 이후에 여성들이 자주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게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것만 놓고 보면 배우자의 존재가 여자한테 훨씬 더 중요한가 보다.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빨리 좀 혼자 되고 싶은데, 이런 집도 미안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남자가 많이 먼저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 먼저 죽을까요? 남자가 먼저 줄 확률이 몇 배가 높을까요? 배우자 두 부부가 노부부가 있을 때 4배가 높아요. 4배. 예. 지금 몇몇 분의 얼굴에, 특히 여성분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보이는 희망적이니까 예, 4배가 높고요. 대체로 돌아가신 다음에 한 7년 정도를 더 혼자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더 노인이 많고 노년이 긴데 남자가 더 자살이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취약한 거죠. 고립에. 남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많은 것 같지만 퇴직 이후에 딱 끊깁니다. 여성들이 퇴직 이후에 남편을 이렇게 돌본다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힘든 이유는 갑자기 이방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잔소리를 하거든요. 거치거치 막 지적질하고 이러면 이제 못 견디고 황혼이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건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망이 줄어들어요. 여성들은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 갖고 또 넓어질 수도 있고 동네에서도 보면 평상 같은 데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과도 잘 지내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워서 죽는다 이것도 있지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혼자서 계속 이제 악화시키는 거죠. 같이 어울리면서 뭐 얘기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고 싶으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크게 한 2가지 내지 3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일 때 정말 노박이야. 결정적으로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누워서 화장실 못 갈 때 이게 결정적이에요. 화장실 못 갈 때요. 근데 그거 플러스 고립돼 있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다 느껴지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추앙해주면 그 말이 지금 드라마 하나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용납해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끝없는 고통, 터널이 언제 다 끝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학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 자녀가 뭐 이런 등등 하나를 더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볼 때 징후를 미리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좀 주시해서 봐야죠. 그러면 그런 예후가 나타나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고립이라는 게 이래요. 여러 가지인데 빈곤과 고립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달동 내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요즘 재개발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가난할수록 오히려 이웃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로 애들 학대 안 했나요?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은 이유는 집 바깥에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푸는 거죠. 부모가 자기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부모가 어떤 애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고립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지금 되게 달동네 대신 어디입니까? 지하 단칸, 반지하 이런 데가 많죠. 반지하는 되게 이웃관계 없습니다. 빈곤이 열악한 주거로 연결도 이렇게 되고요. 또 열악한 주거로 인해서 심신이 건강이 악화가 되면 또 고립돼서 아프면 거동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일제의 불안이 빈곤으로 이어지고 사업 실패하다 보면 이제 가족이 불화되고 50대가 그래서 고독사가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도시든 지방이든 고독사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으로부터 해체돼서 낯선 곳을 전전하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뭐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촌 같은 곳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김용훈 선생님 말씀에서도
가족관계, 친족관계가 갑자기 해체되는 거죠. 돈으로 겨우 지탱되는 건 맞아도 돈이 이제 힘들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고립이 되고요. 가족 불화 해체되면 학업 중단돼서 이자율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 악순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돈, 건강,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가 더 있다면 일인데 일 자체로 인해서 막 크게 일은 크게 보면 돈하고 관계인데 관계를 냈잖아요. 그죠? 돈이 좀 있으면 일이 없어도 약간 좀 버티고 관계가 좋으면 일이 없어도 좀 하루하루 뭐 축구도 하고 놀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건강과 돈과 관계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체로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 어디선가 위기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사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멀어질 수가 있고요. 외로울 수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이 고립이라든지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인데 이게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참가자고요. 이 사람은 지금 실험 대상입니다. 머리에 뇌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컴퓨터상에서 공을 세 주고받는 거예요. 단순한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골고루.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였죠. 둘이 왔다 갔다. 한마디로 내가 왕따 당해. 배제가 돼. 그때 뇌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 신체적 고통하고 거의 비슷하다. 사실 우리 뇌는요, 신체적 고통과 감정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시련 혹시 당하셔서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럴 때 타이레놀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면 진통제가 도움이 돼요. 남용하지 마시고 어차피 뇌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 정도 이걸 여기서 그대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심해지면 그냥 나 혼자 위축되는 걸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 나왔던 이래서 앞강의 두뇌의 다경이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가 왜 생기는가 할 때 이 권일홍이라는 분이 유명하시죠. 이제 1세대 프로파일러신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아주 묻지마 범죄했던 친구들 얘기 쭉 들어주고 마지막에 할 얘기 있냐고 그럴 때 꼭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얘기 들어준 사람 없었다. 당신이 처음이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묻지마 범죄는 누가 있냐? 제가 보미래요. 외로움과 수치심과 가난이 겹치면 묻지마 범죄로 가기 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미국 케이스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심 내지 모멸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가난 이게 같이 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난해도 그렇게 외롭거나 수치심을 안 느꼈어요.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미디어는 계속 보면서 나는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지죠. SNS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행복감도 낮아지죠. 그죠? SNS를 줄이시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SNS는 항상 상향 비교를 하기 쉽게 돼 있다고. 왜냐면 남들도 다 자기의 제일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글로는요, 글로 속상한 얘기 쓰지만 재미있게도 속상한 표정을 찍어서 올리진 않아요. 화난 표정 안 찍어서 올리죠. 악플 달고 막 욕설을 올려도 그걸 표정으로 올리진 않아요. 근데 주로 SNS 이미지라고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애인이랑 싸워놓고도 그 얘기 싹 빼놓고 좋은 음식 사진만 올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만 우중충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구르죠.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된다. 미디어가 정말 이런 시대에 고립되어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정도의 차원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많이 봅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까? 우리 한번 그래 실전해 보자고요. 우리 눈이 우리 몸에서 제일 바쁘게 눈하고 손인데 주로 스마트폰에 가 있잖아요. 눈과 손이. 눈의 경우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간을 측정 총 해보고 스마트폰 해보면 스마트폰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저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빚어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크게 성취감을 느낄 때고요. 문제가 간단해요. 물론 여기에 돈과 건강은 그냥 인프라 기본, 그건 돈과 건강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집안 갈등 벌어지는 집 얼마나 많습니까?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몰랐어요. 동생이 안 알려줬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2주 전에 일했어요. 저도 건너서 들어서 그 집안을 제가 다 알거든요. 최선 싸움 때문에 아예 알리지도 않아요. 되게 심하죠? 그런 집도 있는 겁니다. 뭐 등등 돈이 많다고 무조건 이게 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에 건강할수록 행복한가요? 물론 아프면 불행해요. 근데 건강할수록 행복한 건 또 아니죠. 저희 동네에 막 70 넘었는데 막 롤러브레이드 타고 쌩쌩 달리는데 처음엔 부러워 보이다가도 나중에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 노인, 저 기력 얼마나 가족이 힘들게 할까 하는 노인 되면 좀 아프고 그래야지 맞죠. 그죠? 그래야 철도 들고 감사한 것도 알지 계속 건강만 해보세요. 그거 안 좋아요. 자, 결국 행복감은요. 성취감과 유대감. 여러분은 어디서 성취감 느끼십니까? 이게 느낄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게임으로 빠지고 별로 이게 없어요 지금. 돈 버는 거 말고는 별로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죠.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꼭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도 성취감 느껴져요. 그때 유대감까지 같이 느끼는 거죠. 프로이드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살될 사랑과 노동이다 그랬다. 사랑이 유대감이고 노동이 성취감이죠. 크게 보면 인생은 간단해.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만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낼 때 삶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왜 관계 맺기가 어려울까? 사실 성취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유대감이. 성취감을 못 느낀다고 자살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뭐 예전에 프랑스 최고 요리사가 자기 별 등급이 하나 떨어져서 자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니면 별로 없는데 관계는 정말 많죠. 우리나라 자살이 우리나라 살인이 하루에 몇 명일 것 같아요. 살인 사건 100건 또 20건 한두 건이에요. 네, 별로 안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돈 때문에 많이 죽였거든요. 지금 돈 때문에 죽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죽여서 돈이 나오나요?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데 강도가 사라졌어요. 지금 강도란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뺏어갈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물건 탐나서 그 노력 갖고 사기치는 게 낫지. 사기는 늘었어요. 사기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살인을 죽였죠.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살인 있다면 묻지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한, 치정, 연인 간에 그렇게 많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폭력, 자녀라든지 배우자. 대부분 살인사건은 그래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랑 잘 지내면 살인 거의 안 당합니다. 묻지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은 아까 봤지만 3, 40명.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죽음이 많거든요. 검시관이 어떻게 판정하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독사도 이게 자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다 굶어버려. 자살인데 사실은 자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한 40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본다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 관계를 못 맺냐?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지금 이게 젊을수록 좀 심각한데, 성장 과정에서 이 사회적 지능을 익히지 못하는 거, 공부하고 전혀 다르죠. 예전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어릴 때 놀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적 지능을 체득하고 학교에 왔는데, 지금 그거 없이 공부만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예전엔 공부도 잘하는 애가 많았는데 지금 공부만 잘하는 애가 참 많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과 공부만 못하는 게 어느 게 나을까요? 그렇죠. 공부만 못하는 게 낫죠. 그죠?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도 나쁘고 인간관계도 나쁘고 돈도 못 벌어요. 공부도 공부만 못하면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응용문장 한 얘기예요.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돈만 잘 버는 것과 돈만 못 버는 게 어느 게 나아요? 답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힘들어지니까 집에 가서 지금 답이 약간 망설이는 분위기였고, 아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상처받은 기억, 이것도 관계를 어렵게 하죠. 트라우마, 이걸 처리하지 못한 채 성장을 해버리면 그렇고요. 고갈이 되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관계를 못 맺습니다. 결국 마음도 기운이에요. 기운. 우울증도요, 기운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운이 떨어지면 마음 못 열고 공감 못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잘 한번 살피셔야 되는 거죠. 위험한 건 그거예요. 번아웃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중독되면. 그러니까 일 중독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에 중독될 수도 있는데, 그 자각 증세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워낙 낮을 때,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러면 관계가 이렇게 힘들죠.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민감하고, 그러면 당당하게 나를 열어 보여야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우정이라는 것이 마음을 연결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의 상태가 내가 봐도 한심하면 못 열잖아요. 집안일 찢어져 나면 손님 초대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 이렇게. 자존감. 그리고 기회와 공간. 코로나가 이걸 더 악화시켰는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어. 다들 뭐 혼자 뭐 하기 바쁘고, 공간도 없다 이거죠.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결혼 안 하는 후배 있으면 막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 있었다는 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직장 직원이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책임감을 상사들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물론으로. 그럼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일체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교회도 인원이 많이 줄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인간으로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냥 계약 관계라든지 일시적으로 만나는 이런 게 많아지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게 대체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는, 더 관계 맺기가 좋아진 면도 있긴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보다 관계 맺기가 좋아진 거. SNS가 관계 맺기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SNS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그 소통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주로 문자로만 오가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략돼서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되고, 그렇죠. 또 개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단톡방에 잘못 올려갖고 그 사람 험담하는 거 여기다 올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실수해갖고, 그죠? 우리 나의 해방일지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기 소개받은 소개해준 여자애가 자기 욕하는 걸 3명 단톡방에 잘못 올려갖고 그걸 자기가 다 보게 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수명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남녀 수명 차이가 큰 나라예요. 격차가 큰 나라. 왜 이럴까? 이것도 연구해 볼 대목입니다.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몸 관리 안 한다. 정서적으로 좀 힘들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수명차가 이렇게 큰데 결혼은 남자가 좀 나이가 많은 척 하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떠난 다음에 혼자 지내야 되는 독거노인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여성분들은 궁극적 미래가 독거노인이다. 결혼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그걸 봐야죠.
확률적으로 그런 거예요. 독거노인 그럼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여성들은 반 이상이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먼저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먼저 죽는 게 행복한 거죠? 맞아요. 죽는 순간까지 옆에 누가 있었죠. 물론 사랑하는 사이이죠.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외로움을 한 사람 겪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한다, 사랑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수명 차이로 인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와닿습니까? 일본어 책 제목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공간이, 여자한테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거다. 여기서 공간은 인간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만날 사람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좀 삶의 우물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외로움, 고리 이런 주제에서 이 젠더는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데 고독해지는 남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 같이 오래 살아요.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예, 같이 오래 살아야 돼. 원대로 안 되죠. 사회적으로 뭘 필요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들 위한 요리 교실, 댄스 교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최소한 자기 생계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익혀주고 그런 거 정서적으로 좀 뭔가 풍요롭게 가꿔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 세상에. 절대 여러 사람이 둘이서도 못하는 일이 있죠. 뭘까요? 네,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약간 여럿이 하지만 뭐 샤워하는 거 정도까지도 혼자서 거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혼자서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몸이 아프면 아픈 거 내가 감당해야죠.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그거 정도. 그렇지만 옆에 그걸 이렇게 위로해 줄 수는 있고요.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은 혼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밥 먹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다 혼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인데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또 뭐 있을까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 그런 게 있겠죠. 예, 게임, 예, 결혼, 대화, 참 혼잣말이 아니라 의외로 꼭 혼자서만 해야 돼, 함께 해야 되는 일이 꽤 많아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 인간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부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게 더 많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술 먹는 것도 그렇고. 혼자서 술 마시면 더 중독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함께하면 더 좋은데 먹방이라는 그런 거예요. 먹방은 외국에서도 NUKBAH 먹방 그대로 써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먹방 즐겨 보십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먹는 걸 왜 보고 대리만족을 느낄까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도움이 돼요? 아니 오히려 더 먹게 되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는 데 시달려서 그래요? 다이어트에 먹방이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질려요. 질려서 그런 용도가 있군요. 전 혼자서 밥 먹기가 외로워서 그거라도 보면서 먹으면 좀 더 외로움이 줄어들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자, 먹는 거 그렇고요. 혼자 여럿이 하면 좋은데 혼자서 또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늘어났죠. 샤워숍도 1인용으로 이렇게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밀시가 된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래방도 혼자 가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근데 노는 것도 혼자 노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뭐 메타버스 이런 데 들어가서 노는 거는 애매해요. 이게 혼자인 것 같은데 또 함께 있는데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본래 함께하면 더 좋은 게 많은데 지금 혼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인간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 유전자나 이런 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명은 홀로 지낸 시간이 많아지도록 변해왔는데 우리의 정서적인 구조는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어서 외로우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듯이 공격적인 쥐들도 그렇대요. 쥐들도 실험해보면 홀로 고립시켜 놓잖아요. 아주 공격성이 증가하고 인간하고 쥐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습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격성이 많은 툭 하면 화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특히 노인들을 보면 외로워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데 나중에 쓴 글을 나중에 보세요. 7월, 8월 달에 나올 책에 일부의 원고를 몇 가지 추려서 원고 거기 첫 대목도 그런 외로움과 분노의 문제를 썼습니다만 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자립의 반대말은 우리 보통 의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립의 반대말은 뭘까요? 고립입니다. 고립. 자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그러니까 자립은 의존하고 대비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의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립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잘 의존하면서 기대돼 부담되지 않고 후유증이 없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립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좀 애매해요. 그죠? 재밌게도요. 고독이란 말에 여기다 립자를 붙이면 고립이 되고 독립이 되죠. 한자가 재밌습니다. 자립도 있고 독립도 있잖아요. 독립하고 고립을 보면 고독은 양측면에 다 있어요. 고독사 할 때는 부정적인 건데 난 고독을 즐긴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죠. 외로움은 어쩌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죠. 고독한 내면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도 못 이뤄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죠? 혼자도 못 있고 함께도 못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잖아요. 연인끼리 만나고 계속 이거만 보고 있어요. 또 왜 만나나 몰라. 아니 잠깐도 아니 계속 그거만 보고 있어요. 네, 그걸로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아닌 시대가 됐는데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면의 공간을 풍부하게 가꾸면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기꺼이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계. 근데 이게 없으면 할 말도 없고 자꾸 감추게 되고 들은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린 외로움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고독, 물론 외로움도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철도 들고 세상의 아픔도 알게 되는데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존재 있고 성장이 관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잘 안 채워지니까 돈으로만 계속 치닫게 되고 과시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일일이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딱 느낌으로 이런 걸 충격받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게 추앙이에요, 사실. 저게 추앙이라는 키워드가 매주 많은 사람 울리나 드라마에서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것을 거기서 서로 채워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이다 그럴 때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인간적이다는 건 뭐냐? 제가 어서 균형했는데 출처를 기억이 못하겠네. 인간은 타인에게 한가한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여러 때만 인간적이다.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보다 인간적이 돼야 돼. 그럴 때 내가 인간적이다. 동호반복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개는 사람이 있어서 개다워지진 않잖아요. 아니 개다워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 동물들은 뭐 다워진다는 게 없죠. 우리 집 강아지 참 개다워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들 그냥 태어난 채로 유전자 명령을 따라 쭉 삽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같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린 존재예요. 열린 존재. 채워가야 돼.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오고 테레사 같은 수녀도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인간 안에. 이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동물들은 그 폭이 거의 없어요. 그거나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적이 된다는 건 이건 유전자의 자동적인 프로그램의 발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실존주의이기도 하고 공자의 사상이기도 한 거죠. 자기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는 이런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혼자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려면 자유로운 공간에서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 안전기지라는 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안전기지를 잘 마련해줘야 돼. 그럴 때 안전기지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 한다고 막 혼내고 눈치 보이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막 버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는 잠깐 없어도 또 돌아올 거야 등등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나를 위협하지 않아 이런 느낌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아이들은 뭘 할 수 있냐? 탐험을 할 수 있다. 탐험.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을 발동하고요. 말을 걸고 왜냐면 원초적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제 남한테 관심받으려고 반종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게 거의 다 어릴 때 저게 충족이 안 돼서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한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화 공간 제가 강의를 해봐도 이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런 공간에서는 너무 쉬워요 강의가. 근데 무슨 연수 같은 게 이제 공무원 연수 이런 데 가면 꼭 자유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것도 되게 저 스스로 두렵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뭐 얘기하라고 안 해요. 지금 학생들이 그렇다니까 대학교니까 자기 얘기 안 해요. 왜? 다른 친구들이 나 이거 어떻게 볼까? 이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족에서부터 다른 하나 만나면서 안전할 수 여기서 안전은 폭력의 안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괜찮아. 이 말. 말로가 아니라 실제 눈빛으로 너 괜찮다.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다 우리가 뭐 모자란데. 그런 걸 그냥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만남,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정말 여러 범위에서 씁니다. 제가 석사 논문부터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서적을 검색하면 공동체에서 딱 들어가면 뭐 EC 유럽 공동체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가족도 공동체 뭐 국가를 넘어선 차원의 거대한 지역 공동체 말이란 지역 공동체라는 말 자체도 이 지역이라는 게 도시 안의 지역도 얘기하지만 또 전 지구에서 보면 유럽 지역, 아시안 지역 이렇게까지 가니까 개념이 정말 이게 폭이 넓죠. 근데 좁은 의미의 공동체만 놓고 보더라도 또한 그 안에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치도 다를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 좀 뭐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발상이나 상상력, 힌트 이런 것을 좀 나누려고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요새 많은 글들을 쓰시는데요. 김대수 교수님이 오늘 신문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어릴 때 이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었나요? 자꾸 친구들 때리고 그때 모습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교수가 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를 때렸는데 그 어머니가 집에 불러서 저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말이었는데 저는 참 대단하다 저분. 여러분 자기 아이를 자꾸 때리는 애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 어린 아이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을 공격적인 형태로 드러낼 때가 많죠. 이 어머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요새는 뭐 가해자, 피해자, 그러니까 학교의 폭력을 이렇게 가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관계를 너무 다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들 많이 만나보면 툭하면 학교 폭력으로 고발을 해버려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가해자가 있겠어요? 아니 싸울 수 있죠. 피 터지게.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남자분들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고 보고 그리고 며칠 있다 아무렇지도 지내잖아요. 그걸 통해 뭘 배울까요?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다 나가놓으니까 바로 개입하고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아예 관계를 못 맺게 되는 거죠. 놀이도 그래요. 좀 위험한 거 있으면 다 못하게 문제가 생기면 교사를 막 윽박지르고 책임 추궁하고 그러니까 놀다가 보면 좀 다칠 수도 있는데 심한 건 안 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안 되지만 좀 다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유형을 다루는 걸 학습하게 되는데 이걸 다 나가놓으니까 아이들이 야성성이 다 사라졌어요. 좋은 의미의 야성성. 그 야성성이 관계 맺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질러보고 요새 젊은 애들은 이렇게 대쉬를 안 해요. 이상한 스토킹을 하고 그렇게 하지 뭐는 거절당할 각오와 리스크 테이킹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썸만 타. 이렇게 되면 관계 맺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멋모르고 아이를 괴롭혔는데 그 부모님은 아이를 온전히 품어주는 거고요. 이분이 자기 어릴 때 이런 동네였대요. 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런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자기가 철들 수 있었다. 이런 시절이 짧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시기로 보면 저도 중학교 때 제 모습 보면 한심하게 생겼거든요.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생각 없고 그때 친구랑 잘못 어울렸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가족을 넘어선 그 틀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뭐 신문에서가 본 건데 금정구 남산동에 이런 의자가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실 이것의 의도는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쓰진 않죠. 그렇게 되면 앉는 순간 또 이게 낙인이 되버립니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모두를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건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장애인도 혜택을 보는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공간, 장소 이런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옛날의 공동체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로.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 익명의 관계에서도 공동체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죠. 좋은 사회는요, 모르는 사람끼리 잘 지내고 서로에게 친절한 그런 사회라고. 미성숙한 사회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 내 집단, 내 집단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이가 너무 분명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의를 베풀거나 받았을 때 감동이 크잖아요. 작은 거지만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 격리돼 있고 특히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식사 같은 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신림동에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받지. 저 이렇게 기사를 본 건데 저 들고 다니는 백 있잖아요. 저 똑같은 파란색인데 저걸 든 사람들 구하면서 서로의 유대감을 느꼈대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전한 공동체가 서로 자격지심으로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같이 견뎌보자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오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같은 분인데 모여서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자기 안에 어떤 폭탄같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분노 같은 게 자연스럽게 달리 표현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권력으로, 폭력으로,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예술적인 형상화된 언어로 그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는 그냥 좀 다른 배려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죠. 친절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원초적으로 똑같다고 봐요. 존재감이에요. 근데 존재감을 아주 부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게 잘못된 사회고 그렇지 않은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아주 더 위대해지는 이런 만남,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이거 역시 도봉구에 있는 건데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자원봉사 그런 거 안내가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성적 말고는 인정받을 길이 별로 없죠. 성적 아니면 외모 아니면 집안의 돈. 이 세 가지 아니면 별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쁘거나 돈 많거나 공부 아주 잘하거나.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해도 아까 얘기처럼 1%에 들었지만 또 1%에 들어가면 0.1%한테 기죽고 0.001%한테 기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꿔간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맹인들을 위한 점자 있잖아요. 점자 안내판. 이게 뭔가 부실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동아리 청원해서 그걸 부실한 거를 바꿨대. 엄청짜리 다 배워서.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학교의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진다. 누군가가 더 행복해진다. 그게 최고죠. 행복감은 가장 거기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느낌. 이분들한테도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매개로 해서 또 서로 만남이 이어지고 하루에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문제죠. 혼자만 지내고 그러면 이제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면요. 하루 이틀 뭐 그런 수 있는데 길게 이어지면 그거 거의 담배 15개 피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 피우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아요. 혼자서 담배 안 피우는 겁니다. 10개 피 정도면 말이죠. 물론 안 피우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나쁜 건 다 사람 안 만나고 담배만 피우는 거겠지만 외로움, 고독이 그렇게 나쁘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본에서도 있었던 건데 온라인 체조회 이렇게 해서 줌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돈 들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미리 날짜 정해서 찌라시라고 하죠. 일본 말로 전단을 뿌리고 그다음에 그 시간 딱 되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온라인에 다 있지 않냐. 유튜브에 많죠. 육아 같은 것도 많고 한데 중요한 건 이 시간에
라이브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세대가 다 모여서 여러 집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폭넓은 세대의 참가가 되어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가족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마을 공동체가 열리면 가족도 더 윤택해져요. 놀랍게도. 아이가 집에만 있을 때하고 마을 축제에 뭔가 참여하면요. 마을 집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능력을 드러내요. 이제 성미사 마을 같은 데를 보면 집에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아이가 마을 축제하면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였나? 근데 사람은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장은 되게 좁아요. 제 딸도 가끔 제 강의를 가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멋있대요. 집에서 멋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포스가 안 나오거든. 집에서 이게 되겠어요? 웃기지. 그러니까 공적인 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한테도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한 접촉면. 사람이 만나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해관계, 권력관계 등등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날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열등감으로 만나는 게 뭘까요? 주로 이게 뒷담화하는 관계. 그죠? 자기보다 아주 못한 사람 뒷담화 안 해요. 뭔가 이렇게 분노가 적게신 분을 만날 때 정말 많죠. 물론 분노도 필요한 분노가 있죠. 사회 정의를 위한 분노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걸 만날 수 있다면 훨씬 우리 삶에 격조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만나겠어요? 이렇게만 만나지 않고 이렇게도 만나볼 수 있다면 이런 자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권력관계가 있으니까 혈연 학연이 있으니까 분노와 적개 여기 없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거예요. 이 장시간 학습 노동을 견디시죠. 네? 뭔가 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동네 얘기는 뭐 많이 여러분이 나누셨을 테고 지금 건강이 참 문제죠. 특히 혼자 찍는 분들은 잘 안 챙겨 드시고요.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운동이라는 게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 건 다 알지만 잘 습관이 안 붙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자고 자꾸 불러내면 하게 돼요. 습관을 붙일 때 혼자서 한다는 건 대단히 많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함께 하면 어떻게든 하기 싫더라도 나가서 하다 보면 또 할만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혼자 사는 분들이 저렇게 정기적으로 저녁 때 모여서 운동하고 동네 걷고 또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면 혼자 먹을 때보다 아무래도 더 반찬 가짓수도 많아지고 식욕도 더 올라오고 이런 거죠. 지금까지 수명이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이 안 늘어나는 사회. 건강 수명이 약간 늘어나는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송혜 선생님이 하루 전주까지 그분 병원 신세 안 지었죠.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에 입원을 하셨지만 다 이렇게 뭐 녹화도 하시고 그냥 목욕탕에 쓰러져서 단 한 번 누구 의존하지 않고 돌아가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97세이신데 그렇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목욕탕에서 저녁까지 다 해드시고 목욕탕에서 목욕하실 때 그냥 따뜻한 물에서 잠드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편하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송혜 씨도 그렇고요. 한결과 엄청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단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저도 그래요. 저도 단 한 번 운전한 적이 없고 하루에 10km를 매일 걷습니다. 매일. 기본으로 10km, 5km 걷고 5km는 일부 걷고 이렇게 해서 평균 유지하는데 일단 움직임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활력이 올라가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습관이 딱 돼 있어서 뭐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데 처음 움직이게 하는 저도 제 안에 움직이게 하는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데리고 나가요. 산책시키고 그렇게라도 해서 누가 옆에 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도 데리고 동네 그러면 이게 다 제 후배인데 얘라고 하는 게 커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부모들이
다 한 그룹으로 돼 있어. 공동육아 한 그룹. 이 동네 가면 애들도 여러 어른들 알고, 어른들도 여러 애들 알고. 서울에서 지금 몇십 명의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른 별로 없거든요. 여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끔 어느 집에서 아이를 못 돌보더라도 맡기는 거죠. 그만큼 육아에 폭이 넓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좀 큰 거예요. 이게 방금 요거는 어릴 때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지금 중학교에서 동네 뒷산 아차산 올라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음식 게임 좋아할 것 같죠? 이렇게 또 맛을 들이면 좋아해요. 옆에 친구들이 보고 자기도 뛰어달라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울려서 몸을 움직이는 거 참 중요하다.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밤에 움직이고 다니고 이게 그냥 롤러블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위험한 거 이런 거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 이외에 자기가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는 한 가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공간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 가회동 같은데 북촌 이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게스트하우스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예전보다 늘어나게 되겠죠. 코로나 끝나도. 근데 집에서 재택근무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집을 떠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직장까지 가기 너무 멀어. 그 중간에 워크스테이션 같은 게 필요하죠. 동네에 이런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카페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서 뭔가 약간의 교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사례인데 그 빨래방인데 여기에 이렇게 그런 걸 노트를 놨어요. 메모장. 아무나 글 쓰는 겁니다. 쓰면 서로 거기다 댓글 달아주고.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하고 다른 거죠. 여기 절대 악플이 안 다르고요. 손글씨로 이렇게 보관하는데 역시 모르는 사람끼리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빨래방은 정말 혼자서 자기만 보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전혀 의외의 커뮤니케이션. 도시라는 게 좋은 게 의외성입니다. 농촌 공동체는 다 예측이 돼요. 빤해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게 하나 될 거고요. 뭐 남양주시 여기도 한번 제가 가봤는데 별내동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든 그런 아파트고 임대인데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1층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공유 공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주말에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보세요. 집에만 있기는 뭐하고 멀리 가자니 번거롭고. 우리는 딱 둘이에요. 지금 기력이 있을 때 멀리까지 가요. 기력이 없으면 집안에 처박혀 있어. 젊을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집 바깥에 나가면 게이트볼이 있고 파크볼이 있고 하니까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접촉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멀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가는 이제 발길을 이기기 어렵겠죠. 기력이 떨어지면.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집에 있기 싫어. 부부싸움 했어. 여러분 싸우고 나서요.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는 것 같으면 빨리 피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근데 나가도 갈 데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죠. 이런 구조의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고. 공공부에.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이런 아파트가 더 비싸져야 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들 놀고 텃밭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연을 부분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의 관계는 다르겠죠. 얼굴빛이 좀 다르지 않아요? 진짜? 가족을 넘어서서 여기서요. 이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녀 학벌,
남편 수입, 아파트 평수 이런 거 갖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걸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만남 중에 뭐 자식 자랑 같은 거 할 생각도 안 하고 하면 우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우쭐대지 않는 그런 것. 그런 그러니까 속물이라고 하죠. 속물. 속물이 뭐냐면 외형적인 거 갖고 위아래 따지는 게 속물이에요.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그런 거 없는 관계가 되려면 다른 뭔가 매개체가 있어요. 농사 같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사도 좋고 예술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등등. 공부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요가도 이게 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어머니들이 방송도 해요. 방송. 이런 걸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면 돈만 들지 만족감 별로 없어요. 소비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일터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길가에 쭉 있는데 시니어 클럽도 있고 나름 사회적 기업 같은 걸로 해서 일자리도 약간 창출하는 이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거 뜨고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여기서 결혼식도 했대요. 그 프로그램. 코로나 기간도. 좋은 게 뭘까요? 하객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다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약간 다른 건데 이게 그 공동체의 전혀 다른 또 건데 2018년에 그 예멘 난민이 500명 제주도에 왔고 그때 반대가 많았죠.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성범죄 위험했다. 사실 다 헛소문이고요. 근거 없는 그런 억지 걱정이었죠. 근데 그때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쪽에 있는 난민들이 이쪽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서로 얼굴 그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런 얼굴을 서로 그려요. 그냥 서로 함께 바라보고 자세히 그것만으로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편견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접촉을 안 하면 편견이 커져요. 자꾸 어리다 보면 나와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육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도 육체 노동자들이 훨씬 적어요. 왜냐면 비슷하게 만나니까. 안 만난 사람들이 괜히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어떨 거라. 뭐 이슬람 출신이니까 어떨 거라. 테러리스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려면 일단 접촉이 많아져야 됩니다. 의미 있는 접촉. 의미 있는 접촉. 이런 건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회적인 회복력 이게 면역력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 사회를 회복할 것인가 할 때 안심한 대면이 가능한 우리 대면을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어떻게 내가 보일까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게 되고 근데 편안하게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거 신체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바깥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소중한 관계의 정성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거창한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아주 당장 작은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정성이다. 정성이 뭘까요? 정성의 정의. 정성은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게 정성이에요. 간단합니다. 무당들이 학습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니들 몸이 여기 있지만 마음 딴 데가 있다니. 근데 지금 정성이 부족해진 시대죠. 스마트폰 때문에. 함께 있지만 마음 딴 데가 있는 게 많죠. 진짜 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있는데 각자 이거 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만 떼는 애가 막 몇 시간 동안 이거 보고 있어요.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엄마 아빠도 그러고 있고. 그런 풍경을 너무 많이 보는데 이게 한 10년 좀 지났거든요. 스마트폰 나온 지. 그 악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임상적 결과는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 큰 재난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빈도보다 밀도가 중요하다. 물론 행복은 또 빈도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작은 행복들을 자주 누리는 게 필요하다. 행복은 그래요. 작은 것에서 감동받고 이런 게 필요해요. 갑자기 큰 이벤트가 합니다. 근데 밀도는 또 다른 문제죠. 잠깐 만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냥 뭐 대충 1시간 만나는 것보다 5분을 대화하더라도 깊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다. 자기 일을 점검하고 생존력을 갖추자. 생존력은 좀 여러 차원의 얘기이기도 한데 뭐 몸, 마음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자기 점검이라는 건 고독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낯선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울리세요. 공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도서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서로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감히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업공간들. 하다못해 백화점만 가도 지금 고급이면 막 기가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공원은 부자면 좋죠. 가난한 부자가 안 따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열기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건강, 몸, 공간, 관계, 경험 이게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 내가 행복하려면 몸이 좀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내 공간이 나를 잘 품어줘야 돼요. 이 공간은 또한 관계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든가 공간이 너무 우중충하거나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그럴 수 있고 이 경험은 일, 놀이, 공부 다 합쳐서 이 경험이 되게 빈곤하거나 빤할 때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거 이제 뭐 정리한 것에 다 얘기 다 나온 겁니다. 이건 긴 설명 필요 없고요. 환대가 뭘까? 결국 공동체는요, 환대, 신뢰, 안전 이거라고 봐요. 환대는 뭘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거. 이게 환대입니다. 어느 관계일까요? 이거 환대의 관계. 사람 사이에서 참 없죠.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이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반려동물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왜 개들을 그렇게 키울까요? 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들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속으로라도 야 옆집 개 좀 봐라 너네 그러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끼리 비교한 자기 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의 개를 그렇다고 뭐 못생겼다 하지도 않아요. 재밌게도 개들끼리 막 한다고 주인끼리 말한다고 금방 재밌는 현상이에요. 하나의 매개체가 되죠. 순수한 존재가 투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자동차 갖고 얘기하는 거 웃기죠. 이 자동차 얼마짜리에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걔들은 몇 살에 묻잖아요. 바로 어린애한테 하듯이 그런 건데 그 환대입니다. 사람끼리 잘 어디 가면 환대도 받죠. 백화점 가면 환대 받죠. 이게 그런 사이비 환대죠. 내가 구매력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니까. 신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뢰고요. 안전과 함께. 뭐 이 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국 뭐를 자세히 오래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제일 자세히 오래 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보는 것에 반만 사람에게 할애하면 가족을 서로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이 시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봐야 예쁘다. 잠깐 봐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랬다. 그죠?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나왔던 질문에서 그 세상이 우리 끊임없는 질문이잖아요.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역사 공부 해봅시다. 역사 공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았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큰일 나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폭력, 성희롱. 옛날에 성희롱 말도 없었어요. 80년대까지. 저도 성희롱 많이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굳이 시대 핑계를 대자면. 지금은 조심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동물권 얘기 됐습니까? 옛날에 강아지 막 때리고 지금 강아지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요. 이런 변화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죠. 교통사고 확 줄었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있다고요. 90년대 10,000명 죽었어요. 1년에. 금년도에 3,000명대로 떨어졌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너무 막 거대한 것에 짓눌려갖고 운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뭐 전두환 체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 전두환이 아니라 군사독재 체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 생명력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까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위해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서로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기라는 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유로운 공간이 사실 사람이 스스로 찾기 힘들거든요. 자유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자유란 말을 한번 봅시다. 이번 대통령 뭐 거기서 자유가 5번, 35번 이렇게 나왔다고 소위 진보 진영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금기시한 건 정말 이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다 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반공이 돼버렸죠. 한국에서는. 이게 제일 큰 왜곡이에요. 한때는 한국의 자유는 두 가지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공이고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본이 자유로운, 돈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이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우파에서, 보수에서는.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면 보세요. 자, 스스로 자자, 유자예요. 유래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프리덤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은 자유란 말 없었죠. 우리 대부분 쓰는 한자어는 조선시대 없던 말이에요. 일본에서 다 안 들어온 말이고 서양 개념을 번역하면서 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두 글자 된 개념들은 다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때 만든 건데 자유는 정말 잘 만든 말 같아요. 근데 개념이 뭘까요?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펼쳐지는 것. 그게 자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멋대로 한다 있잖아요. 제 멋대로 한다. 그 멋도 그렇잖아요. 네 멋대로 해. 또는 멋쩍다는 말도 하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멋쩍다는. 그러니까 멋이 자유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근데 지금 질문에 답을 하자면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 뭐 때로 끼일 수도 있고요, 욕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공간. 전 그런 게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눈치 보지 않고. 근데 다만 여기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침해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우리한테는 너무 그게 좀 권력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면서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랫사람, 나이 어린 사람 침해를 하죠. 아무 짓이나 하고 모양이 언제 결혼할까 이런 짓이나 하고 그러는데 경계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또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도 같이 듣고 이런 것.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놀 때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애들이 왜 이쁜 줄 아세요? 눈치 안 보고 귀여운 애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근데 만약에 이걸 의식해서 하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용돈 받을 거야. 그러는 순간 명확한 게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바탕이 있다고요. 근데 가끔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죠. 술 먹고만 드러내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우리가 놀 때, 축제할 때 여러분 춤을 좀 추고 오세요. 춤. 전 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혼자서라도 춤을 추고 오세요. 집에서. 정말 그건 100% 자유죠. 춤추는 거 뭐 혼자 음악 추는 거. 전 학생들한테도 숙제인데요. 음악 보내주고 춤추고 소감을 써내라. 뭐 동영상 찍어 보내라 이렇게는 안 하고 그럼 대단히 교사들인데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교육자예요.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저도 힘들 때 가끔 혼자서 춤을 춰요. 그러면 춤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몸짓 같아요. 뭐 이건 제약이 없어요. 노래만 하더라도 음정이 있고요. 글만 하더라도 문법이 있는데 춤은 지 맘대로 추거든요.
예, 몸이 일단 좀 자유로워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또 근데 요즘에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보조금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동체 형성을 하는 거는 자, 보조금이라는 건 뭐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뭔가 시작이라도 하려면 종잣돈이 있을 수 있겠죠.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에 돈이 들어가면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안 좋은 건 돈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돈 때문에 시작되면 돈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네. 돈이 주어졌을 때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났는데 또 이제 보조금 같은 게 주어지지 않으면 없어지고 건강하지. 예. 그러니까 설령 처음에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서로를 귀하게 발견하고 우리끼리 새로운 걸 해내는 게 재밌다. 이건 그냥 돈이 없어도 우리 하고 싶다. 이런 뭔가 자가 발전이 시작되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그 안에 뭔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우연히 구성된 멤버들이 한 3명 정도라도 뭔가 굉장히 반짝이는 창의성을 이제 발휘해서 거기 오면 사람들이 뭔가 가슴이 설레이고 자기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 자꾸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안 되면 뭐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안 된다고 무조건 시작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또 돈이 없으면 끝날 수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고 봐요. 그걸 통해 많은 걸 또 배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자. 근데 제일 나쁜 건 그것만 노리고 돈만 딱 먹고 끝나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엄청난 돈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경험치가 또 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그 평가를 참 잘해서 우리가 뭘 여기서 얻었는가, 뭘 배웠는가, 이걸 토대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갈까 이걸 해나가면 꼭 그 공동체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또 질문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너무 수고하시고 좋은 강의 해주셨다고 크게 박수로